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SD바이오센서입니다. SD바이오센서는 2010년 SD의 바이오센서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고요. 2021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체외 진단 중 면역화학 진단, 분자 진단, 현장 진단, 자가 혈당 측정의 연구 개발 및 판매인데요. 주력 제품은 스탠다드 Q로 현장 진단에 특화된 제품으로 극소량의 검체로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코로나19 자가 진단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과 예후 판정, 건강 상태의 평가, 질병의 치료 효과 판정 및 예방의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검체를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을 포함한 의료기기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9,299억 원, 영업이익 1조 3,640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6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4.8%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1.2%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외 진단 제품 매출 및 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의 취득 결정,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 그리고 기업 설명의 공시가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 결정입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과 출자 증권을 취득할 때 이 공시를 하는 겁니다. 발행회사는요, 콜럼버스 홀딩 컴퍼니입니다. 국적은 미국이고요. 대표자가 성재리, 주안이 아니죠. 제외 교포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취득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금액은 8,095억 원입니다. 회사의 자기 자본의 3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전체 취득 비율은 60%고요.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취득 예정 일자는 2023년 1월 7일입니다. 회사가 발행회사는 콜럼버스 홀딩 컴퍼니의 100% 자회사인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죠.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의 보유 지분 60%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주요 사항입니다. 좀 내용이 좀 너무 많은데요. 당사는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미국 오하이오 소재 의료장비 용품 제조 업체인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100%를 이른바 역삼각 합병의 방식으로 인수하고 지분 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콜럼버스 홀딩 컴퍼니와 지분 60%를 취득하는 결의를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내용은 지분 100%의 인수를 위해서 60% 이 콜럼버스 홀딩 컴퍼니의 지분 60%를 취득하는 결정이다. 이게 다소 좀 어렵습니다. 네네. 즉 이 추론을 좀 해보면 좀 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이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100%를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SJL 파트너스와 공동으로 이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좀 취득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부분이 신주를 좀 납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8,095억 원의 지분으로 60%의 이 콜럼버스 홀딩 컴퍼니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인지 지금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인 콜럼버스 홀딩 컴퍼니의 지분 60%를 8,095억 원에 인수하는 공시거든요. 하단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파렌트의 100% 자회사인 VIVO의 흡수 합병시키기 위해서 미국 오하이오주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한국 시간 7월 7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구체적인 합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콜럼버스 홀딩 컴퍼니의 지분을 100% 취득해서 지금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좀 취득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VIVO가
지금 메거섭을 흡수합병하고 이게 너무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네요. 네네. 쭉 내용을 좀 보면 이거는 하단에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공시가 지금 투자자들이 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해하기 좀 어렵게 좀 되어 있어요. 합병 계약의 당사자로 쭉인데 이거는 재활 공시를 좀 다루는 사람 관점에서는 투자 판단 사항은 사실상 계약의 문구를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지금 당장 공시를 꺼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계약 사항에 대한 조문들을 여기서 넣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내용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2조 원의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고 여기선 선행해서 지분 60%를 8,050억 원 규모로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취득 이후에 합병을 통해서 최종 SD바이오사이언스의 종속회사로 좀 편입하는 효과를 내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공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부정 결정에 대한 공시인데요. 콜럼버스 홀딩 컴퍼니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2조 29억 원, 2조 29억 원에 대해서 금전을 차입금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전체 자기 자본의 90.9%고 채무의 보증 기간은 7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지금 뭐냐면 아까 우리가 좀 이야기했던 거랑 동일한 방식이죠. 콜럼버스 홀딩 컴퍼니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는 것은 종속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100%를 취득한 것과 같기 때문에 네네. 이 콜럼버스 홀딩 컴퍼니의 이 2조 29억 원의 자금을 이 보증, 채무 보증 형태로 진행을 하고 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의 어떤 인수 방식을 확정하는 공시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SD 바이오센서가 미국 최외 진단 기업인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를 약 2조 원에 인수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및 판매로 급성장한 기업인데요. 대표님, 이제 엔데믹을 대비해서 좀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한다,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항상 좀 분석 때 말씀 좀 드렸어요. 코로나19의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발표했던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너무 거침이 없었죠. 그렇죠. 기업들의 손익이 사상 최대 실적도 달성했고 막강한 현금 보유액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급락을 좀 거듭했던 형국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실적을 수반하고 정말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주가는 반대로 갑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서의 주가는 모두 선반영됐고 이 기대감만 수반돼서 주가는 좀 상승했지만 현재 상태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증시의 저점 형태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금 이 전 고점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워 보일 정도로 가격 조정 구간이 좀 상당한 시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관점에서의 모멘텀 생성 여부가 중대한 추세 전환의 신호점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좀 강조를 드렸던 원인입니다. 지금 진단키트에 관련된 기대감이 수반돼서 주가는 사실상 이 외형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급등을 했죠. 그렇죠. 다 선반영이 된 겁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과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모두 상승폭을 다 반납한 저점 이 구간까지 하회한 흐름인데 여기서 그럼 다시 추세를 좀 전환해서 가려면 확보된 자금으로 코로나19가 끝나면 그 다음을 우리가 좀 예측해야 되죠. 그렇죠. 엑세스바이오의 경우에는 헬스케어 사업의 신규 사업 부분을 좀 더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고 오늘 SD바이오센서의 경우에도 미국 나스닥 상장법인의 이 바이오마커, 바이오 진단시약, 체외 진단기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이 다른 면역 질환이나 다른 이 질환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사업 부분에서 이 사업성을 확장해 나가는 그림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확보돼서 막강한 자금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수익을 다시금 진단키트 이후에 어떤 사업 성장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어떤 셈인데 SD바이오센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 미국 체외 진단 시장에 역량을 좀 더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현재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을 보다 좀 확대시키고 다양한 이 질병의 이 진단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몰두하겠다는 어떤 비전을 발표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SD 바이오센서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M&A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메리디안 역시 체외 진단 기업인데요. 이 SD 바이오센서가 메리디안을 인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너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네, 일단은 이 회사가 이 설립 연도가 1977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시장에 좀 상장이 돼 있고요. 주 사업은 이 체외 진단기의 제조 및 판매를 좀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SD 바이오센서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진단 시작을 통해서 사실상 2021년도 최근에 1분기까지 막대한 이 성장을 좀 이렇게 단계에 좀 이끌어냈거든요. 네네. 자, 이 부분 이후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좀 대비할 것인가, 관련된 사업의 향방을 어떻게 좀 결정할 것인가 많이 좀 궁금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 회사는 진단 사업부인 헬리코박터균이나 이 대장의 염증균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 현재 미국 시장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로나19의 진단 시약이 아니라 헬리코박터균 그리고 대장의 염증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체외 진단을 통해서 진단하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인수를 통해서 강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연구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이 임상 시험, 그리고 시장의 점유율, 그리고 유통 관점에서도 상당한 좀 시너지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뭐 북미의 유통망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시설의 현지화를 통해서 이 점유율을 좀 더 상승시키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최근 5년 사이에 한 8개의 이 플랫폼들을 갖고 있어요. 8개의 진단 시약의 제품군들을 좀 갖고 있고, 안정적인 연구 기술 개발 성과를 갖고 있는 이 회사를 통해서 SD 바이오센서도 이 다음에 이 질환 여부였죠. 회사가 갖고 있는 사항들 지금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부분을 잠깐 보면 분기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스탠다드 큐라는 항원 항체의 반응 원리를 이용하는 현장 진단에 특화된 제품에 대해서 현재는 이 코로나19의 신속 항원 진단에 대해서만 지금 사용이 됐는데, 이게 인플루엔자, 지카, 말라리아, 댕기열, 인면역 결핍 바이러스, 간염, 매독 등의 다양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의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지금은 코로나19에 특화돼서 진단 시약이 발표가 됐지만, 앞으로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풍토병으로 좀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네네. 역량을 다른 시약 마커 사업으로 좀 선회할 수 있는 거죠. 확대해서는 뭐 암도 진단할 수 있고, 뭐 27개의 각종 질환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도 뭐 최근에 뭐 출시된 바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뭐 면역 화학 진단 제품군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국의 역량 집중을 가져갈 수 있는 시너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었는데요. 대표님, 이 실적 기조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네, 실적을 잠깐 보면 1분기입니다. 1조 3,884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는 1조 1,791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오히려 더 성장세는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6,196억을 좀 기록하면서 막강한 회사는 현금 보유액을 좀 늘려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당기순이익은 4,749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좀 증가는 했지만, 그렇다면 오미크론 확산세가 확대 구간이 좀 컸던 1분기 지나고 나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 해제가 됐고, 엔데믹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되는 이 과정에서 네네. 정부의 이 방역 체계도 많이 이 변화가 좀 있었죠. 이 보건소에서 사실상 이 진단 검사도 사실상 이 개별 병원에서 환자가 개별적인 어떤 검사 체계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의 수요가 좀 감소할 것이다. 또는 진단 키트가 그래도 성장세가 좀 주춤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좀 했었죠. 상당수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는 뭐 2만 명대로 다시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좀 증가되고 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뭐 하루에 뭐 20만 명, 30만 명씩 증가했던 당시와는 너무나 이 차이가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한 어떤 타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2분기 실적까지는 기조 효과를 그래도 조금은 유지해 주겠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확연한 실적의 감소가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앙정부에서의 이 비축적인 관점에서는 진단키트의 어떤 선발주 물량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납품 실적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요인일 텐데 저는 그래도 반기 실적 이후 3분기는 그래도 실적의 감소 요인을 어느 정도 대비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3분기부터는 실적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회사는 오늘자 지금 10.1% 정도 상승한 기업의 인수합병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는 흐름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기대감의 수반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시약의 판매 기대감은 수반됐다는 겁니다. 이후에 오히려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 본격적인 납품이 가시화되고 난 이후에 주가는 좀 급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던 당시 요 구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5월 15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왜 더 빠져야 되느냐. 자, 이 요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업적인 모멘텀의 훼손 관점보다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서서히 1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언젠간 끝나게 된다면 SD바이오센서의 어떤 이 사업 부분도 점진적인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회사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할 수밖에 없는 역량인데 매개 감염, 심혈관 질환 등의 다양한 이 진단 제품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라고 좀 이 회사의 어떤 목표가 밝혀진 만큼 이 기대감이 현재 수반되고 있는 흐름이다. 오늘 10.1%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 기대감 이후에는 사실상 실적의 감소 요인에 따른 변동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이 보여지는데 점진적인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19의 자가 진단 키트 이후에 면역 진단 시약의 판매 호조가 SD 바이오센스의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저는 매수 유효 구간을 좀 보여지는데 지금 단기적 관점보다는 모아가는 전략 관점에서는 요 구간이죠. 35,000원에서 42,000원, 35,000원에서 42,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D바이오센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5,000원에서 42,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실적 감소에 따른 변동성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SD바이오센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조강 ILI입니다. 조강 ILI는 1968년 11월 설립돼서 2001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용 특수 밸브인 안전 밸브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제품은 안전 밸브, 감압 밸브, 스팀 트랩 및 관련 제품으로 액체, 기체 등 유체의 압력 온도와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로 원자력 발전 설비, 선박용 설비,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반도체 설비 등 전방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14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 당기순이익은 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7%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파생상품 평가이익의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회사 증권 발행 결과 공시 잠깐 볼 텐데요. 내용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공시 리뷰부터 좀 할게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선 최종 보고서를 클릭하고요. 네. 먼저 6월 22일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발행 주식수의 한 주당 5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최초 공시일자가 6월 22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전체 발행 주식수 1,627만 7,739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려 한 주당 5주의 신주를 좀 교부하는 것이죠. 7,945만 4,445주를 신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배정 기준일은 7월 15일입니다. 만약에 무상 신주를 좀 받고 싶다라면 7월 15일에 이 영업일 전인 7월 13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됩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 38만 6,850주를 제외한 한 주당 5주를 좀 교부해 줌으로써 전체 9,573만 2,184주로
주식수가 크게 좀 증가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발행 전을 주식 발행 초과금 397억 원을 활용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고요. 최근에 회사는 35억 원의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는데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35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42만 8,922주의 유상 신주가 좀 발행될 예정이고요. 신주의 발행가액은 8,160원입니다. 하단의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일은 7월 8일. 납입 예상자는요. 주식회사 조강벤처스입니다. 회사의 증자 취지의 이해와 신속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유한 이게 지금 회사의 전체적인 관계사로 좀 보여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조강벤처스가 지금 관계 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고 회사 또는 최대 주주와 관계는 주주라고 좀 밝힌 만큼 현재 계열 회사나 단순 이해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7월 8일인 지난주 금요일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 35억 원이 완료됐다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조광 ILI 지난 공시들을 보니까 유상증자에 무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까지 대표님 이게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이 무상증자를 결정하면 이 기대감이 수반돼서 주가 좀 너무나 단기에 급등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무상증자가 무한대로 좋은 것인가? 발행 주식수가 사실상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통상적인 작년의 무상증자의 결정은 한 주당 한 주 또는 한 주당 0.5주를 교부하는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한 주당 한 주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적정한 유통직수를 좀 고려해서 발행했거든요. 최근의 흐름은 한 주당 7주, 한 주당 5주, 한 주당 3주 이 발행 주식 예정수가 너무나 이제 빈번해서 많다는 거죠. 맞아요. 단기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막대한 신주, 사실 이 신주를 받아서 차액을 100% 본다. 자, 이 보장도 만무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유통지수를 좀 고려하지 않고 주식의 배수율을 좀 더 늘려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주가 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무상증자 이후에 지금 뭐 예상되는 신주 유통액만 보더라도 지금 9,500만 주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였죠. 지금 유상증자 내용 말고요. 무상증자 내용을 보면 지금 정정공시에서 신주 부분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물량까지 다 반영된 수치가 9,573만 주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수량이 신주 상장 유통 시점에서 반영이 된다면 주가가 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좀 작용되는 셈이기 때문에 자, 이 요건을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좀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보고요. 최근에 회사는 전환 청구권 행사가 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6일 그리고 6월 7일 그리고 6월 22일 최근에 걸쳐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최근 거 공시를 보더라도 1.4%에 해당되는 22만 5,570주가 2022년 7월 6일 상장될 예정이다. 지금 전체 미상한 잔량 모두가 지금 전환이 됐다는 것은 무상증자 기대감을 기하로 사실상 이 사채권자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좀 커졌고 이로 인해서 무상신주 이후에 시장에 신주가 좀 유통되는 관점에는 이 희석 가치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전망이 됩니다. 네, 조광 ILI 아무래도 이 주가 가치의 희석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면 적자로 전환한 상황인데 대표님 이 흑자 전환의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1분기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연결 기준 실적 52억 원의 매출액을 발표했고요. 영업이익은 4,4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9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도 감소되고 있고 영업이익의 감소폭은 좀 확연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좀 전환되면서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좋지 못한 실적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회사의 청사진은 너무나 이게 좀 우리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조광 ILI는 정말 좋은 회사다. 기술력을 수반한 회사다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최근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회사는 창립 54년 된 안전밸브의 1위 회사로서 최근에 이 초소형 원전 관련주의 주요 부품의 납품 이력들이
부과될 것이다. 이에 따라 또 기대감들이 수반됐고 무상증자라는 이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단계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크게 좀 고려하는 회사가 54년 된 이 기술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회사의 실체적인 어떤 실적은 어떤 것이냐. 지금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5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400만 원, 단기 순손실은 19억을 기록하는 처참한 성적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국내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원전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자, 이렇게 좀 포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증시의 착시 요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기 보고서를 읽고 여기서 시사하는 점을 통해서 신규적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지 아니면 포트 비중에 대해서 좀 더 관망 자세로 갈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 전략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봉 차트만 보더라도 회사는 이 원전 기대감이 반영됐고 이후에는 무상증자의 기대감까지 조금 더 반영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추세는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형국이죠. 12,7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절대 매수 금지. 지금은 매수하기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 전혀 아닙니다. 무상 신주를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도 지금 회사의 실적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상의 신주가 유턴되는 시점에서 9,500만 주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감폭은 사실상 종목에 이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조강 ILI는 매수 금지가 좀 맞지 않겠는가. 보유자 관점에서는 12,700원을 기점으로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강 ILI 보유자 관점에서는 12,7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멜파스입니다. 멜파스는 2000년 설립돼서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터치스크린 모듈 및 터치키 모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2007년 중국 기업인 연창전자과기 유한공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후에 지난해 빙수 전문점 밀탑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으나 반대 매매로 인해서 현재 최대 주주는 지분 2.2%를 보유한 한성 에이스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40억 원, 영업이익 9억 8천만 원, 당기 순손실은 1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12%의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업황의 악화와 판매량 감소로 매출과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7월 8일이었습니다. 회사는 기타 시장 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는데 공시 내용 보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멜파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거래소는 멜파스에 대해서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 영업일 기준 20일이고요. 2022년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의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의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 해제 등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이 종료 후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통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즉 내용을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한테 지금 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 네네. 통보를 했고 통보일로부터 8월 5일, 2022년 8월 5일에 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걸쳐서 상장 폐지를 할 것인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겠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로부터 20 영업일에 이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거죠. 즉 만약에 회사가 8월 5일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8월 5일 날 심의되는 게 아니라 제출 시점으로부터 다시금 20 영업일 이내에 이 여부를 좀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 29일까지는 경영 개선 계획서를 회사가 제출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의 여부를 좀 결정하겠다는 뜻이고 개선 기간의 종료 이후에 다시금 심의 의결을 통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공시를 좀 보면 회사는 지금 지저분한 상황이죠. 지금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다시금 좀 제기가 돼서 채무자로 하여금 7월 29일 9시에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의 변경으로 인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최종 결정일까지 주권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멜파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조심스레 예상을 해주셨는데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표님 일단 우선적으로 이 회사 측의 경영권 분쟁부터 빠르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공시 내용이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은 이 공시의 내용들 주체도 다 각각입니다. 이제 추정을 하기에는 지금 밀탑의 전 최대 주주 측의 인사였죠. 지금 강 대표를 주축으로 한 회사의 회사가 납입한 투자를 유치한 유상증자 이 의결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효력이 정지돼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대쪽에 있는 이 주체들한테 법원이 또 손을 또 들어준 것인가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회사 내부적인 잡음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뭐 주인이 없는 그냥 무주공사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멜파스 입장에서 지금 이러한 요인들에서 뭐 지금 현재 이 전 대표사 또는 현재 뭐 강 대표를 주축으로 한 횡령설까지 좀 제기가 된 상태고요. 물론 이 여부가 검찰의 어떤 기소라든지 금액이 확정된 어떤 사항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부를 아직은 확정하거나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회사는 지금 매우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현재 내실화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이 이외에도 지금 횡령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경영권 분쟁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지속될 것 좀 보기 때문에 상당 기간에 지금 뭐 경영 개선 계획서까지 좀 제출해야 되는 이 형국까지 좀 잘 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일단 경영권 싸움은 좀 이 논의를 좀 하고 경영 개선 계획서를 좀 잘 작성을 해서 일단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럼 혹시 상장 유지는 좀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렇지만 회사가 경영 개선 계획서를 얼마만큼 잘 쓰고 어떻게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라는 어떤 숙제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너무나 주인이 없어요. 지금 서로가 회사를 차지하겠다고 경영권 분쟁의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지금 내용을 보면 뭐 파산 신청도 넣었고요. 횡령 배임 혐의의 발생 사실 내용 자체를 보면 지금 이게 투자자가 과연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상장 유지의 조건은 경영권 분쟁이 빠르게 종식되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회사의 이 지배구조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고요. 두 번째, 훼손된 횡령이나 배임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된 자금을 회사가 좀 잘 회수할 수 있는 조치 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소명이 좀 잘 돼서 사실 뭐 각하 처분이 좀 된다면 오히려 회사의 어떤 영속성 관점에서 사업 역량을 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가장 우려가 깊은 분들은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럼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멜파스는 지속적으로 제가 이 종목 재점검을 통해서 방송에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었고 사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이미 예측을 좀 해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이후의 방법에서는 사실상 이제 멜파스의 경영진의 또는 경영진의 이해관계자 측과의 어떤 조율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경영권 분쟁이 빠르게 종식되어야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 회사의 이 불가피한 이해관계자들이 싹 다 좀 정리가 되는 어떤 숙제인데 그걸 선행하기 위해서는 지배 구조를 빠르게 좀 확충할 수밖에 없는, 즉 표대결을 통해서 확실하게 회사 측의 어떤 장악 이후에 지금 이 공격자 측도 깔끔하게 좀 승복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길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멜파스 경영진의 이해관계 조율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